군부대 이전에 가장 승자는 나는 범어동이나 만촌동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그런 복지 정책을 많이 푸는 정권일수록 부동산 가격은 연호지구만 처음 해봤을 때는 사실 별로다. 그 메가시티라는 이야기, 국가 대 국가의 경쟁이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도시 규모 대 도시 규모의 어떤 그런 세계적인 경쟁 싸움 속에서는 앞으로 대구에서 가장 많이 변화가 일어날 지역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계속되고 1차 같은 경우에 청약 경쟁률도 서울 강남 같은 경우는 재수 비율이 한 90% 돼요. 수성구 같은 경우는 70%. 서울의 강남에 있는 애들이나 아니면 수성구에 있는 애들은 결과적으로 이제 자기가 시험 쳤는 거에 대해서 만족을 못 한다. 그래서 재수를 해서 시험을 쳐서 반편성을 한다고 하면 좋아합니다. 범어동 만촌동처럼 사립 학교가 많은 계약갱신 청구권 같은 경우에 무제한 사용을 들어왔다. 규제 쪽이 좀 심하게 더 이상 이제 애각주로 뻗어나갈 수 있는 땅도 없고. 왜 상가 가지신 분들이 상가도 가져가면서 또 아파트도 달라고 하냐. 연호지구와 대구대공원 개발계획 그리고 수성 알파시티 대규모 개발과 대형 쇼핑몰 등이 들어올 예정인데 구체적인 계획과 전망에 대한 의견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사실 연호지구만 처음 해봤을 때는 사실 별로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연호지구 같은 경우가 사실은 4,000세대가 들어오게 되는데 거기는 평수가 적은 아파트들이 거의 많이 들어옵니다. 주택이나 임대주택이 많이 들어오는데 전체적인 어떤 주택 가격 상승이나 이런 부분을 빼고 본다면 연호지구에는 4,000세대 또 대구 대공원이 개발되는 지역엔 3,000세대가 그러면 연호지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군부대 이전하고 또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바로 옆에 보면은 방공포병학교가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현재 신문기사를 보게 되면 여기를 국제학교를 하든지 아니면 교육특구로 지정하겠다든지 또 연호지구 바로 맞은편에 보면 오군수 지원사가 있는데 여기는 복합문화센터로 조성하겠다라는 계획을 또 발표를 했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알파시티 같은 경우에 옆에 보면 또 제2알파시티가 개발제한구역을 결정하면서 제2알파시티를 조성을 해서 제2의 판교처럼 조성하겠다라고 또 갖고 있는 것들이 대구시의 계획이고 거기에다가 달성공원 이전하고 거기에 반려동물 관련 이런 모든 이제 시설들이 들게 된다면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용지역에서 핵심도시로 이어지는 지하철 3호선 연장. 이 부분이 들어오게 된다면 지금 현재 이제 군부대 이전하고 여러 가지 전반적인 여건을 봤을 때 앞으로 대구에서 가장 많이 변화가 일어날 지역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짜 기대가 되는 동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부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번에 제가 영상 하나 올렸는데 보면 군부대 이전에 가장 승자는 수성구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군부대가 이전해서 나감으로 해서 수성구에는 좋은 것만 들어왔고 군부대 예전에는 한번 생각해 보면 군부대 이전하는 부분이 오면 다 이제 혐오시설이라고 반대를 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이게 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지방 소멸 그러고 인구가 줄고 이제 지역이 침체되니까 군부대가 오게 되면 아무래도 매출이나 예박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 이제 활성화가 되고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이 생기기 때문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돌아서는 상황인데 또 이것도 이번에 한꺼번에 이제 몰아서 이주를 시키는 건데 결과적으로 한번 보면 이런 이야기가 해도 되겠는지 모르겠는데 군인은 동구를 한번 대비해 보면 동구가 그동안 이제 비행기 때문에 사실은 개발이 사실 못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소음이나 아니면 짓는데 고도 제한이 걸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군인 같은 경우도 군부대와 또 공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 좋은 시설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전에 혐오하던 시설이 가는 건데 그러면 지역의 상가나 그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활성화가 되겠지만 땅값이 다 상승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있겠지만 주거 환경을 놓고 보면 열악해지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고 이렇게 이제 양날의 검이라고 봐야 되겠나 싶죠. 근데 일단은 군 단위 지역에서는 왜 출산 장려 정책으로 애를 하나 넣으면 얼마 지원도 나가고 또 누가 농촌에 와서 살고 싶다 하면은 정착 지원금도 주고 이런 정책을 펼 정도로 한 명 한 명이 아쉬운 상황인 건데 어떤 부대라든 규모에 그래도 몇백 명에서 몇천 명이 간다는 어떤 부대가 움직이게 되면 그 지역 경제라든지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인구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경제가 좀 활성화된 근데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신도시가 개발된다? 신도시가 개발된다면은 그 소음이라든지 군부대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얼마나 활성이 될 것이며
근데 그 신도시라는 개념이 대구시나 어떤 시에서 이제 그쪽으로 신도시라고 해서 이사를 가는 수요보다는 거기에 이제 거주하는 사람들의 이제 거주지에 신도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좀 들고요.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보면은 대구시는 지금 공단을 좀 밖으로 빼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대구는 베드타운, 그러니까 일은 밖에서 하고 거주는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그런 현상이 좀 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염색공단 같은 경우도 군위로 보낸다든지 뭐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똑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제 염색공단이 지금 계속 이슈되고 있거든요. 뭐 방류했는데 반응이 없다. 뭐 그게 사실 1, 2년의 문제가 아니었고 수십 년 동안 지금 문제가 있었는데 계속 최근에 이슈 만들어내는 거 보면 이런 이슈로 시민들의 동감 형성을 만들어서 좀 빨리 이전할 수 있게끔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이 좀 그렇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2040 이제 국토 종합계획 발표할 때 보면 그 메가시티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국가 대 국가의 경쟁이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도시 대 도시대의 경쟁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올림픽을 유치한다든지 할 때 한국과 뭐 미국의 싸움이 아니라 서울과 워싱턴의 싸움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도시 대 도시대의 싸움으로 지금 전체적인 흐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그 틀 속에서 대구 경북 통합도 이제 같이 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대구 경북이 통폐합을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나빠지는 것보다는 저는 좋아지는 게 더 많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도시 규모 대 도시 규모의 어떤 그런 세계적인 경쟁 싸움 속에서는 분명히 그냥 대구로만 남아있고 경북으로만 남아있을 때랑 이게 뭐 하나 유치할 때도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스갯소리로 그 중국에 갔을 때 중국 사람이 우리에게 묻는 거죠. 당신은 어느 도시에서 왔냐? 대구에서 왔다. 거기는 그러면 인구가 얼마나 되냐? 한 240만 된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우리 도시 한 240만 돼라는 의미에서 얘기했는데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그러면 조그마한 시골에서 왔네. 뭐 이런 그렇죠. 정도의 분위기.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우리가 통합이 된다면은 대구 경북 통합이 돼 가지고 우리 한 500만 돼 하면 그쪽에서 좀 큰 도시에서 왔구나라고 2025년 대구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사실 지금은 굉장히 정치적인 부분이 좀 불안정한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정치적인 상황이 불안정하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지금 이제 경기가 안 좋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저는 안 맞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결국은 부동산 정치가 안정이 된다고 해서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갑자기 훨씬 좋아질 것이냐. 그렇게는 보고 있지 않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전반적인 우리가 경기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네네. 경기도 내수 경기하고 또 수출 경기로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내수 경기는 뭐 사실 지금 신문지상에 보면 코로나 때보다 더 못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내수 경기가 안 좋았지만 수출 경기는 괜찮았었거든요. 네, 수출 경기가 맞습니다. 괜찮았는데 지금 미국의 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관세를 또 매기 시작하는 수출 경기도 지금 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상황인데 부동산인 것도 큰 틀에서 보면 경제의 일부분인데 이걸 이제 벗어나서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 부동산의 흐름도 보면 정부 정책하고 금융으로 또 나눠 볼 수 있어요. 이게. 정부 정책은 다음 어떤 정부가 들어설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계속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있고 그러면 다주택자들이 이제 투자를 하기에는 굉장히 이제 좋지 않은 환경이다라고 보면 되고 또 금융적인 부분도 놓고 본다면 결과적으로 지금 대출을 우리가 받으려고 하면 소득이 높고 경제력이 좋은 사람은 저금리에 대출을 많이 해주고 또 소득이 낮고 경제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대출도 조금 해주든지 안 해주든지 금리도 높고 이렇게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결국은 돈 있는 사람들이 투자하기는 훨씬 더 좋은 여건이고 또 돈이 없는 사람들은 투자하기가 나쁜 환경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사실은. 서울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뭐 30억, 70억 하는 건물들은 또 매매도 되고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전세 사기나 이런 것 때문에 또 미분양도 많고 이런 영향도 있겠지만 매매 가격하고 전세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어요. 그러면 갭 투자를 하려고 해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거든요, 투자자들. 결국은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보더라도 양극화는 심해질 수밖에 없다.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집 사면은 손해본다 했지만 이제는 집을 아예 샀는데 못 파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
그래서 못 팔면 방치해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빈집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러려면 이제 어느 정도 뭐 여건이 된다면 양극화가 지금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빨리 양극화에 올라타야 되지 않겠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시각적으로 보면은, 내 집 1억짜리인데, 그러면 대출 얼마 해줄 거냐? 60% 해줍니다. 70% 해줍니다. 이랬으면 됐는데, 내 집을 담보 잡아가지고 돈 빌렸는데, 그게 이제 LTV적인 생각인 거고, PI는 당신 소득이 얼마 정도 되는데, 이제 소득에 맞춰서 이제 대출을 해줬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DSR이라는 거는 총 부채를 보는 거죠. 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른 부채까지 계산을 해서 당신 소득과 부채와 확인해가지고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까지 다 보니까 대출 규제가 굉장히 어려워졌고 심해졌죠. 예. 대출이 쉽지 않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 손님이 한 분이 전화 오셨는데, 자기는 나이스 등급이 900점 이상이고 연봉이 2억 5천인데 DSR이 이제 깝차가지고 대출이 되는지 봐가면서 이제 내가 뭐 구해야 되겠다, 이런 분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출 규제가 계속 있는데, 이게 DSR 또 나중에 또 스트레스 DSR 더 강화되니까 대출 내기가 더 힘들어지니까 결국은 부동산 시장의 악재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7월 달부터 스트레스 DSRS도 더 강화시킨 대책이 시행이 되는 거고, 근데 요즘 한편으로는 또 조금씩 얘기 나오는 게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또 사게 되면 규제를 완화 조금 시켜주는 방향도 조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대출 부분은 조금 해결이 되어야 그게 이게 지금 부동산 시장을 조금은 숨통이 트여질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대구 아파트 하면 이제 미분양, 또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심한데, 미분양 문제 당분간 해결이 어려울까요? 아니면 영원할까? 아니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대구시에서 해줘야 할 어떤 조치가 있을까? 그리고 언제쯤 좀 해결이 될는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대구시에서 먼저 어떤 걸 해줘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생각하기 쉽지 않겠다. 이게 예전처럼 부동산 투자 환경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25년 1월 말 현재 보면 그 미분양이 8,000세대, 그리고 준공 이후의 미분양이 3,000세대 정도. 사실은 미분양 8,000세대보다는 준공 이후의 미분양이 더 심각한 문제이기는 합니다, 사실은. 근데 미분양을 털어내려고 시공사에서 할인 분양도 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주고 있지만 해결이 잘 안 돼요.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 환경이 바뀌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분양이 그렇게 많지만, 예를 들어서 범아이파크 1차 같은 경우에 청약 경쟁률 적어도 미분양이 없었고, 이런 것처럼 이치가 좋은 쪽은 미분양이 없이 청약 경쟁률이 높고, 이치가 나서 떨어지는 지역은 아무래도 미분양이 나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계속될 거다. 그래서 분양시장에서도 양극화는 심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대구에 이렇게 미분양이 많아진 것은 한꺼번에 너무 인허가 물량을 풀어놓다 보니까 한꺼번에 너무 있는데, 대구는 원천지 공사 팔려고 정도로 너무 공사를 많이 진행을 했었잖아요. 이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23년도 이때는 또 인허가가 없었어요. 그러면 인허가 물량이 없는 시점이 나왔으니까 결국 26년, 27년도 가면서 저는 이제 이 미분양 물건이 해결될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서 구축 아파트 공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이게 또 오히려 더 심각해질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인구가 좀 늘면 이게 쉽게 해결될 텐데, 그런 부분하고 연관이 지어지게 보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시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에서 어떻게 뭐 특별히 조치를 해준다고 해서 쉽게 해결되겠나. 물량이 지금은 많지만 그래도 아직 공급 물량이 좀 줄었기 때문에 미분양 부분은 이제 해결이 될 것 같고, 이 시점 되면 가격도 어느 정도 조금 회복을, 양극화라서 회복한 단지들은 했지만 지금 조금 빠져있는 동네들도 단지들도 많죠. 좀 회복하는 시기가 올 것 같습니다. 범어동은 학군 때문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분위기가 있는지요? 그리고 요즘 초등학교 들어왔다가 중학교에 다시 나가서 고등학교는 내신을 잘 받는 전략으로 간다는데 정말인지요? 사실은 범어동 또 만촌동은 학군 보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입시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다가 중학교에 다시 나가느냐, 내신 때문에 이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대학 입시에서 보면 수시 모집이 있고 정시 모집이 있습니다. 근데 수시 모집할 때 보면 보통 예전에는 뭐 일부 심할 때는 10배수까지 뽑은 적도 있었는데 이게 너무 심해가지고 최근에는 그렇게는 못하고 지금은 이제 3배수에서 5배수 안에 뽑는 거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내신만 전적으로 보지 않겠다. 네. 결국은 그 언저리에 있는 애들은 성적이 좋으면 면접이나 아니면 이걸 통해서 이제 선발하겠다라는 기준을 갖고 있는 거고, 또 수학 능력 시험에서 보게 되면 최저학력 등급이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내신은 좋더라도 그 수능 네. 시험에서 점수가 안 나온 경우는 또 탈락하는 경우가 네.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빠져나간다는 이야기가 있기는 있어도 거의 대부분은 이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네. 또 재수생 비율도 한번 놓고 볼 필요가 있는데 서울 강남 같은 경우는 재수 비율이 한 90% 돼요. 수성구 같은 경우는 70%. 근데 지역적인 폄하는 아니지만 서구 같은 경우는 한 15% 정도. 네.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서울의 강남에 있는 애들이나 아니면 수성구에 있는 애들은 결과적으로 이제 자기가 시험 쳤는 거에 대해서 만족을 못 한다. 그래서 네. 재수를 내서 다시 또 좀 더 상급학교로 가고 싶다라는 게 이제 그런 생각들인데 결국은 이 부분들은 학교에서 의존하기보다는 학원에 의존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수성구에는 범어동 만촌동 같은 경우는 학원이 있다. 600개 정도가 됩니다. 네네네. 거기에다가 저는 또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학부모님들이나 사회적으로 이율 배반적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학교에서 반편성을 한다고 하면, 우열 반편성을 한다고 하면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굉장히 시민단체부터가 반대가 네. 심한데 네. 학원에 갔을 때 시험을 쳐서 반편성을 한다고 하면 좋아합니다. 아, 네. 그냥 막 집어넣는다 하면 그 학원에 보낼 사람이 없거든요. 네네네. 이게 굉장히 이제 이율배반적인 부분이다. 결국은 사교육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수성구의 경신이나 뭐 대구여고든 정하여고든 학교가 좋은 학교가 많이 있지만 학원 안 보내는 부모님이 거의 없을 정도이니까 사교육에 의존하는 게 많다. 그러면 결국은 학군이라는 것이 학교만 있느냐? 그건 학원도 있다. 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고, 또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요즘은 맞벌이 부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학부모들이 중간에 일을 하다가 애를 케어할 수 있도록 왔다 갔다 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면 범어동이나 만촌동에 들어오게 되면 학교도 도보로 갈 수 있고 학원도 다 도보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신경을 안 써도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다 멀리 있으니까 범어동 만촌동으로 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수성학군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을 보면 애들 공부를 또 잘해서 오기도 하고 공부 때문에도 오기도 하지만 주위에 이제 인프라든지 주위 친구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오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고요. 예전에는 범사만삼 해가지고 이런 범어사동, 만촌 3동 얘기가 있었는데 조금 더 선호하는 지역이 된 게 범어사동 같은 경우에는 학교도 학교지만 학원을 잘 다닐 수 있고 맞벌이를 한다 하더라도 애들이 학원 갔다가 집에 왔다가 또 시간 되면 또 학원 가고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많이 되기 때문에 좀 많이 이사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구 1번은 그래도 뭐니 해도 범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최근에 범어동 아파트 중에 저평가되었다거나 금매 급증하거나 거래가 급증했다, 뭐 부동산 문의가 또 좀 많아진 그런 단지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부동산 가격에 사실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그리고 금리, 수급 지수 이런 것들을 이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빼놓고 이제 입지적인 부분만 놓고 본다면 지방에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이 결과적으로는 좋은 일자리가 있느냐 없느냐, 교통이 좋으냐, 특히 이제 지방은 학군이 좋으냐 이런 부분인데, 좋은 일자리를 놓고 본다면 법원 애거리, 만촌동 이렇게 놓고 보면 지방법원, 또 법원에다가 검찰청, 거기에다가 수성구청, 경찰서, 그리고 수성세무서, 또 KBS 방송국 이런 부분들이 다 또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MBC 방송국부터 해서 그만큼 이제 좋은 일자리가 많죠. 거기다가 법원 애거리 주변에는 보면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금융회사는 다 또 몰려 있는 상황. 병원들도 밀집되어 있는 상황. 지금 상태에서 또 공부대 만약에 이전하고 되면 더 좋은 일자리들이 또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도 가장 좋은 지역이고, 교통도 보면 대구에는 이제 지금 현재 지하철이 1호선부터 3호선까지 있는 상황인데 4호선이 곧 개통을 하려고 착공 준비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번 놓고 보면 1호선 빼고 대구는 또 수성구는 2호선도 다니고 3호선도 다니고 4호선이 개통이 되면 4호선도 지나가게 될 것이고 5호선은 또 순환선으로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5호선도 지나가고, 또 한간에는 또 대구역 본점에서 상동까지 연결하는 지하철도 이야기 나오는데, 그러면 지하철 6개 중에
완전히 개통이 된다면 6개 중에 5개가 지나가는 동대구역도 가깝잖아요, 가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좋은 교통의 요지이고, 또 학군은 또 더 많아, 네. 학원도 많이 밀집되어 있고, 또 대구에서 보면 수성구 범어동처럼, 범어동 만촌동처럼 사립 학교가 많은 지역이잖아요. 네. 이게 사립이 많으냐, 공립이 많으냐, 더 중요하냐. 이만큼 이제 몰려있는 데가 딱 범어동, 만촌동에 보시면 이렇게 좋은 지역이 없다라고 보게 되는데, 네. 그래서 지금 범어동 만촌동 쪽에 보면은 금매는 사실 잘 없고, 이제 또 금매를 찾는 분들은 예전에 진짜 많았는데, 금매는 잘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가장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은 수서범어 W에 대해서는 또 많이 문의를 하시는 편이고, 네. 그리고 또 젊은 층들은 일쪽 시내가 위주로 찾아가는 편이고, 예전에는 뭐 전세를 얻어가더라도, 네. 결과적으로 대출을, 예전에 우리 세대 같은 경우는 대출이 없이 전세를 얻어갔는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네. 신축 아파트 위주로 대출을 내서라도 전세 얻어가고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거래가 많이 되는 것은 이제 신축 위주로 그렇게 거래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탄핵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다음에 뭐 탄핵 기각, 인용, 또 조기 대선이 있었을 때 민주당 대선, 또 조기 대선 때 뭐 국민의힘이 당선 등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는 시점인데요.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저희는 이제 부동산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정권은 어떻게 되고를 떠나가지고 일단 거기에 맞춰서 이제 부동산 시장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탄핵은 뭐 인용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은 네.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가장 이제 강력한 대권 후보가 네. 예전에 대통령 출마했을 때 공약을 어떻게 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잖아. 근데 그때 나온 공약들을 또 뭐 계속 또 나온다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또 요즘 최근에 와서 또 뭐 바뀌기도 하고 하니까, 그때 예전에 나왔던 공약들을 놓고 본다면 오히려 이제 시장이 더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단적인 예가 계약갱신 청구권 같은 경우에 무제한 사용을 들었다라는 이상한 법률을 뭐 법안 발의하려 했었죠. 네, 발의하는 사람도 있었는 상황인데, 이것처럼 그쪽이 만약에 이제 정권을 잡았을 때는 규제 쪽이 좀 심하게 들어오지 않겠나. 그래서 예전에 정책 공약과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그대로 만약에 지금 현재까지 했던 분위기로 진행이 되면 또 경기는 더 안 좋아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복지 정책을 많이 푸는 정권일수록 부동산 가격은 폭등을 한 적이 많았고, 그래서 때문에 그래서 부자 정세라든지 어떤 그런 정책은 당연히 펼치겠지만, 또 서민들을 위한 어떤 정책을 함으로 해가지고 이 자금, 현금 유동이 좀 풀리게 되면 그게 결과적으로는 집값을 또 들어 올리는 그런 현상이 계속 일어났었던 거는 뭐 지난 이런 흐름을 봐도 그런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정책을 한다 그러면은 아파트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지 조금 지켜봐야겠네요. 유동성 자금이 풀려가지고 예전에 대비해보면 올라가기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예전처럼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았다. 결과적으로 이게 양극화가 되면서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러면 나는 범어동이나 만촌동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사는 지역에서 가장 일급지를 찾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쪽에서 일급지를 찾고 그쪽에서 가장 좋은 단지, 가장 노예활동, 노예층을 찾아가는 것이 앞으로의 어떤 부동산 투자에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시점에서 또 조금 걱정은 되는 건, 사실 이게 이제 모든 정책을 다 가지고 원래는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부동산 가격이나 실물 자산들이 좀 올라줬었어야 되는데, 정책을 가지고 지금 억지로 누르고 있는 그런 형상이거든요, 지금. 그렇죠. 뭐 취득세가 비싸기 때문에 사지도 못하고 가지지도 못하고, 양도소득세가 비싸서 팔지도 못하는 이런 정책을 가지고 지금 계속 가격을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자칫하면 뚫리기 시작하면 눌러놨던 가격까지 이게 폭발하지 않을까. 덧붙여 본다면 이게 유동성 자금이 풀리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 부동산으로 올 수도 있는데, 최근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성향을 보게 되면 국내 주식보다는 미국 주산이나 아니면 미국 주식이나 비트코인 같은 이렇게 또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쪽에서 많이 수익이 났는 경우에는 안정자산인 부동산으로 들어오는데,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보면 미국 쪽에
그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예전처럼 무조건 부동산에 다 몰리겠느냐라는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쪽으로 투자를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주위에도 보면 대부분이 코인으로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시고 거기서 굉장히 이제 좀 수익을 내신 분들도 있고, 물론 조금 약간 코인으로 또 투자를 해서 실패한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슈되고 지금 이제 목돈이 좀 생긴다면 그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외부로 투자를. 그 범어동에 사무실이 있으신데 범어동 만촌동의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해서 향후 계획과 전망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금 뭐 사실 재개발하고 재건축을 하려고 하면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아니면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서 추가 분담금에 대한 비중이 엄청나게 부담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범어동하고 만촌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도 그래왔듯이 다른 지역과 대비해서 계속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범어동과 만촌동에 진입을 하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재건축을 하게 되면 그만큼 시세 차익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장원맨션 같은 경우에도 주민 동의율이 85%. 네, 얼마 전에 나오더라고요. 목련 아파트나 또 수성우방 같은 경우 황금동이기는 하지만 거기도 지금 사업 시행인가가 난 상태이고 경남타운이나 공전도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생각하면 범어동, 만촌동은 계속 추진될 거다,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범어동을 얘기하자면은 그 주민 동의율도 중요하지만 학교 문제, 초등학교 문제가 그런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그 동네가? 보통 지금 수성우방하고 목련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학교 문제 때문에 사업 시행인가가 잘 나지 않았었는 상태에 완공되는 시점에 이제 해결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상태니까 또 지금 아이들이 또 줄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완공되는 시점에 가면 우방 1차 같은 경우나 아니면 목련 아파트처럼 완공되는 시점에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을 찾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부숫고 짓는다 하면 그냥 재개발이 생각나면 재개발이라고 표현하고 재건축이 생각나면 그냥 재건축이라고 표현을 해버리는데 이게 사실 엄밀히 따지면은 재개발과 재건축이라는 거는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을 정해서 재개발이냐 재건축이냐. 그러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또 뭐냐? 기반 시설이 양호하냐 불량하냐에 따라 가지고 재개발이라고 얘기하고 재건축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인데 일반 분들은 그냥 그걸 잘 개념을 모르시니까 그냥 그 동네 재개발 한다더라 이렇게만 표현을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그렇습니다. 이게 도시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이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누군가가 시행사에서 들어와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평당 얼마 줄 테니 팔고 가시오. 계약합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땅을 모아서 가는 건 이제 민영개발로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건데 일단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니까 그런 기본적인 기본적인 내용이 있다는 거는 알고 얘기를 듣는 게 또 범어동 만촌동 하면 지금 또 특히 만촌동 상동 중동 그 다음에 뭐 남구 쪽 가면 대명동 대형 일종 주거지역 그러니까 예전부터 이제 도시계획이 될 때 아파트를 못 짓는 동네가 이제는 수성구는 그렇지만 또 통개발 마스터 플랜으로 해가지고 일종 주거지역이지만 물론 조건부죠. 이제 기부 체납을 했을 때 아파트를 짓게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통개발 마스터 플랜이 진행되고 있고 만촌동은 특히나 일종 주거지역인 만촌동은 지금 또 재개발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종 주거지역인 만촌동.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제 마스터 플랜하고 같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범어 2동하고 만촌 1동이 통개발로 들어갔는 상태이고 기본적인 이제 시에서 이야기해 줄 때는 처음에 나왔을 때 종상량할 때는 1만 제곱미터 하면 15층 이하하고 그리고 2만 제곱미터로 개발했을 때는 15층 이상 해주고 2종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3만 제곱미터로 들어왔을 때는 또 층수 제한 없이 3종으로 해주겠다라는 시장이 바뀌면서 마스터 플랜으로 바뀌었는데 사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야식고를 끼고 있는 쪽은 기본적으로 저층부로 하고 마스터 플랜 계획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세 구역으로 나누었고 또 세분화시키면 12지역으로 나누어서 지금 마스터 플랜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어느 만큼 조합원들이나 이런 부분에 열정이 있느냐 사실은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낙후된 채로 그대로 둘 수는 없는 주민들의 어떤 열망이 크면 분명히 이제 성사는 될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이 부분도.
주민분들은 당연히 열망이 있고 열정이 있겠죠. 문제는 이제 욕심을 버리고 얼마나 단합을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느 현장에도 똑같은 것 같아요. 예, 욕심을 버리고 좀 보상가를 조금 적정선에서 좀 조합장이나 또 아니면 조합원분들이 어느 만큼의 어떤 하고자 하는 열의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중요하지 않겠나. 그러면서 리더로서 좀 다독여가면서 이렇게 화합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기부 체납도 하고 하더라도 주변 환경이 좋아지니까, 쾌적해지니까 네. 어차피 시세 차이가 놀릴 수 있거든요. 지금보다는 멀리 보고 네.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게 맞죠. 그 중에서 이제 욕심을 좀 내시는 분들이 최근에 이제 공사비가 상승하면서 평당 공사비가 과거에 비해 2배 정도 상승해서 재건축 공사가 좀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곧 바로 이제 개발 부담금 증가로 이어지겠죠. 그래도 재건축 재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런지요? 저는 이제 제가 봤을 때 대구를 놓고 보면 사실은 예전에 이제 신도시 개발 형태로 해가지고 시지, 칠곡, 지삼, 네. 성서 이렇게 다 개발을 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외곽지가 다 개발이 된 상태였고 네, 더 그렇죠. 이상 이제 외곽지로 뻗어나갈 수 있는 땅도 없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또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도 노후가 됐고 네네. 어차피 또 재건축을 하지 않더라도 서구나 북구나 남구나 동구 일부 지역들은 주택들도 굉장히 노후가 되어 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앞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인지하고 있으니까 네네네. 시지, 칠곡, 지산 건물, 성서 쪽은 노후 계획도시 불법으로 적용을 시켜서 용적률을 어느 정도 완화해 주겠다라는 그런 구상을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재개발, 재건축은 추진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안전진단 검사도 원래 이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안전진단 검사 사실은 실시를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25년 6월이죠. 원래 6월부터는 사업시행 인가 이전에만 안전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업시행 인가 들어갈 때 그쪽 건축심의나 이런 부분들도 통합심의 한꺼번에 받을 수 있도록 기간을 단축시켜주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차피 정부의 의지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계속 추진이 될 것이다. 근데 시점이 문제가 안 되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분명히 이제 앞에서 또 잠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안 했는 것보다는 분명히 했는 게 이득이 있다. 네. 그렇게 보고 맞죠.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생각해 본다면 그동안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던 상황이잖아요. 네네. 예전에 짜장면 가격하고 지금 짜장면 가격은 비교가 안 될 건데 그렇죠. 이 부분도 이제 우리가 집값 상승률을 실질 지수와 명목 지수 놓고 보면 명목 지수 결국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은 명목 지수로 보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실질 지수를 놓고 본다면 그만큼 집값이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옥석 가리기를 잘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아파트가 이렇게 막 지어지니까 일반적으로 시각으로 봤을 때는 야 저렇게 많은 아파트 누가 사냐라고 의문을 많이 가지기도 하는데 전국적으로 지금 이제 문제되는 거는 아파트 문화, 아파트 세대고 그죠? 이제는 아파트 문화이고 대표님이 좀 전에 말씀 주셨듯이 일반 주택들은 오래된 노후한 주택들은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골칫거리거든요. 그래서 빈집 정비 계획을 만들어서 계속 연구하고 조사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고 이런 또 오래된 집들이 이제 다 세대들이 빠져나가고 빈집이 되어 있고 이 빈집들이 이제 뭐 범죄의 온상이 되거나 이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사실 사회적으로도 좀 골칫거리인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특별법을 만들어서 빨리빨리 좀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앞으로의 국가적인 이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일단 동대구역 주변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여기는 동대구 역세권 개발과 지하철 4호선이 지금 이제 착공이 곧 들어갈 텐데 이 부분하고 그리고 동부소방서가 이전하면서 동대구로의 그 벤츠밸리 MBC 자리에 아파트들을 쓰고 이렇게 하면서 다시 같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범어동하고 만촌동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지역이니까 결국은 뭐 세 군데가 범어동, 만촌동, 동대구 역세권 쪽이 그래도 가장 앞으로 유망한 지역이 아닌가. 근데 이거 지금 하여튼 연호지구, 대구대공원, 수성 알파시티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MBC 내거리 쪽으로 해서 동대구 역세권까지 쭉 이어지는 이런 앞으로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동네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그 얘기 나왔었는데 이제 통개발 마스터 플랜에 대해서 계획과 전망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통개발 마스터 플랜은 지금 현재 이제 범어 특히 이제 다른 지역은 빼고 범어 이동하고 저는 이제 또 만촌 일동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위치가 나름 괜찮은 지역이기 때문에 분명히 시일이 걸리더라도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제2작전사령부가 옮기고 나면 경대병원이 또 이전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니까 결국은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지만 조금만 이제 양보를 하게 되면 분명히 빨리 진척이 되고 어떻게 보면 범어사동이나 뭐 이런 데보다 좀 더 쾌적한 환경에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지 않겠나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능성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 10년 뒤에 대구에서 가장 살기 좋고 지금 투자하면 수익률이 가장 좋을 것 같은 지역을 한번 추천해 주십시오. 근데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 좋은 것을 계속 좀 그러니까 사실 이제 범어동, 만촌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수성구 관계되는 유튜브 영상을 올렸었는데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좋은 거는 수성구에서 사실 다 갖고 오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러면 군부대 이전도 마찬가지. 군부대 이전에 가장 혜택을 가장 많이 보는 지역은 결국은 범어동이고 만촌동이다. 그게 경대병원에 오면서 의료 클러스터 만들고 거기에 또 아파트 들어설 거고 그리고 여러 지구에 새로운 특구가 형성이 될 거고 이런 부분들이 또 영향을 미치고 거기에다가 대공원 그쪽에 개발하면서 보상 금액도 풀려고 그리고 경산 임당도 지금 많이 개발되고 있는 중이고 얼마 전에 또 경산에 대형 또 쇼핑몰을 보려고 발표났죠. 거기에 또 그 보상금을 받게 되면 유동성 자금이 또 풀릴 텐데 이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거든요. 보통 이분들은 다 수성구로 또 몰려들게 되고 결국은 또 수성구에 아파트 투자하려고 할 거예요.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률도 아마 범어동과 만촌동 쪽이 가장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즘 사실 재건축이 성공하려면 많은 사람들의 의견 일치가 필수인데 현실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아파트 주민과 상가 주인들의 이해관계가 차이가 굉장히 큰 경우가 많은데 지금 뭐 제가 이제 듣기로도 몇 군데가 상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사실은 상가 또 배정하는 문제 때문에 사실은 반대가 있었는데 뭐 결국은 또 해결은 됐더라고요. 어차피 또 그게 재개발이 된다든지 재건축이 된다든지 하면 그 부분을 또 동의 안 해줄 수는 없는 부분이 해결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조율하는 게 힘든 것 같아요. 아파트를 가지신 분과 상가를 가지신 분들은 수익, 월세 받는 수익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상가를 가지고 우리가 아파트를 지을 때 조합으로 들어가서 상가를 재산을 주면 나는 상가를 새로 지었을 때 상가도 나는 하나 받고 싶고 아파트도 한 채 내지는 두 채를 받고 싶고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가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또 아파트를 가지신 분들은 왜 상가 가지신 분들이 상가도 가져가면서 또 아파트도 달라고 하냐. 그건 너무한 거 아니냐. 여기서 좀 서로 의견 충돌이 많이 나는 것 같고 이것 때문에 안 된 케이스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재건축이든 뭐 재개발이든 따지고 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욕심을 좀 부리면 안 했던 상황보다는 분명히 하는 게 분명히 이득이 되기 때문에 세대수도 늘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잖아요. 사실 조금만 욕심을 줄이면 그냥 가는 것보다는 분명히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재건축 중에서도 옥석을 가려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투자하기 좋은 재개발, 재건축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개발, 재건축이 사실 이제 투자하려면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도 있고 여러 가지 분석해야 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조합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사업성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도 중요하지만 사업성 분석을 먼저 해야 되는데 세대당 대지 지분이 얼마나 이제 많이 갖고 있는지 그리고 사업성이 나올 건지 용적률이 뭐 지금 현재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조합을 설립할 때 보면 창립할 때 보면 책자가 주어집니다. 여기에 보면 공사비가 이제 나오거든요. 이 부분을 조합 측에서 퍼센트를 얼마를 잡느냐가 중요한데 정직한 사실은 이제 조합들은 공사비를 75%를 잡는데 또 조금 덜 정직하다 이런 조합들은 이 공사비를 한 85% 이래 올려놓습니다. 그 이유가 비례율을 높이려고 결국은 이제 계산을 해보면 총 사업비하고 대비해보면 공사비를 75% 정도 이제 조합 창립 촉자에서 들어가 있는 그런 데가 좀 정직한 재건축 추진한 조합이다. 이렇게 보시고 투자하시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창립 총회 때 책자도 좀 자세히 살펴봐라. 그래서 이제 공사비가 얼마나 책정이 되어 있는지 이것도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 좀 조합이 결과적으로 좀 정직한지, 네. 그냥 동의율을 받고 비례율만 높여놓는 건지, 이 부분이 이제 헷갈릴 수 있는 게 되겠죠. 네. 대표님 말씀 들어보면 이제 조합에서 이 책자 만들 때 잘 만들어야겠는데요. 그렇죠. 근데 요 내용에서 이제 비례율이라는 부분이 나왔는데 혹시 이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비례율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비례율 같은 경우는 결국은 쉽게 이야기하면 새로 짓는 데 대한 어떤 값어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게 비례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기존에 있는 건물 가치에다가 또 총 사업비가 들어갈 테고 이게 또 감정평가에 금액이 있을 거잖아요. 이걸 빼가지고 나누게 하는 부분인데 결국은 이제 비례율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수익성이 얼마나 날 거냐 이걸 판단하는 거라고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비례율이 높을수록 좋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사비 책정에서 비례를 높이려고 공사비를 좀 이제 또 부풀리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죠. 뭐 사실 이게 이제 일반 분들이 들었을 때는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혹시나 이제 대표님한테 연락을 주면 상세히 설명을 좀 해드릴 수 있겠죠. 네네. 유튜브를 하면서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제가 유튜브는 배우기는 유튜브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배운 거는 좀 더 오래됐는데 사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이제 사무실에 출근하니까 전화 한 통도 안 오고 사람 한 명도 안 오더라고요, 사실은. 그때 이제 유튜브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시작했는데 유튜브 하고 나서는 도움을 많이 받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수성도모 W 입주장을 했었으니까 수성도모 W 입주장할 때 사실은 우리가 지금은 이제 매매로 가고 있지만 그때 1등 했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만큼 수성도모 W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기도 했었고 또 그만큼 또 알고 있는 지식을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신뢰하고 찾아오는 경우도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덕분인지는 몰라도 SBS 뉴스토리하고도 인터뷰한 적도 있고 채널 A의 경제 카메라인가 거기하고도 했었고 인터뷰도 했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여러모로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만큼 이제 신뢰를 줄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유튜브 채널은 부동산 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독자가 좀 되는 편인데 계획은 좀 더 알차고 회원제로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블로그도 대구 부동산 중개 저는 이제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좀 더 이제 여기도 알찬 정보를 쓰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생각만큼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마 보다 앞으로 진짜 괜찮은 정보 거의 최소한 일주일에 3개는 정보 성들을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좀 더 넓게 나가면 이제 중개업에서 저는 이제 교육적으로 좀 신경을 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I를 활용해서 뭐 중개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AI를 이용해서 재건축, 재개발에 투자하는 사업성 분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거 말고도 많잖아요. 토지 투자할 때 주의할 점 그리고 도로도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이제 사도도 있고 여러 가지 국도도 있고 고속도로로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전문적으로 이제 교육을 하고 부동산 세미나도 제가 지금 계획을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대표님 생각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표님 대로변에 오픈되어 있는 그 사무실을 가지고 계시다가 위로 올라가 빌딩 안으로 들어가셨거든요. 그거는 내가 위에 안에 있어도 자신 있다고 좀 자신감을 받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요즘은 또 예전보다는 달리 전화 문의가 많잖아요. 매물도 그렇고 또 문의하는 전화도 굉장히 이제 전화 문의가 많은 편이고 사실은 그동안 공을 많이 들였었죠. 왜냐하면 그 네이버에 들어가서 뭐 범어동 부동산, 수성구 부동산 치면 거의 뭐 상위에 노출되고 있으니까 그만큼 인지도가 있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전화 문의는 많이 오는 편이죠.